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우크라이나 역사,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또 예수님 믿는 분들에 대한 현황,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크라이나에 참 예수님을 믿는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우크라이나가 공산화가 되면서 모진 핍박과 또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가 되고 모진 핍박과 고문을 받으면서 지하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또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참 지금 자유민주주의로 우크라이나가 된 상황으로 있어서 100% 종교의 자유가 있게 된 그 사실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 우크라이나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또 시기하는 그 공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부를 러시아 세력권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또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이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물밀듯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크라이나. 네. 먼저 이제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있죠. 예. 동북부. 러시아 옆에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가 벨라루스고요. 벨라루스 옆에 서쪽으로 폴란드 밑에가 이제 슬로바키아예요. 그리고 슬로바키아 밑에가 헝가리. 그리고 이제 남부 쪽으로 나오는 곳이 이제 루마니아. 남부가 루마니아죠. 루마니아. 예. 남부의 루마니아. 굉장히 크죠? 근데 루마니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몰다비아가 있어요. 그죠? 조그만 데 있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우크라이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인 여건을 한번 보면은요,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의 국가입니다.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흑해. 아까 그 밑에 이렇게 퍼런 거기가 이제 흑해입니다. 네. 예,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흑해와 아조프해, 동쪽과 북동쪽으로 러시아, 네. 그 다음에 북쪽과 북서쪽으로 벨라루스, 또 서쪽으로는 폴란드.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도 좀 접해 있어요, 보니까. 예, 벨라루스하고 폴란드가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도 접해 있고요. 헝가리도 접해 있고요. 남서쪽으로는 루마니아, 또 몰도바와 접한다 그랬어요. 또 키예프가 수도며 가장 큰 도시이다. 동유럽 평원과 이어져 있으며 기후는 비교적 온화한 편이고요. 법적 공용어는 우크라이나어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었을 때, 공산주의였을 때 러시아 사람들을 많이 이주를 시켰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인구의 절반, 즉 동부지역, 러시아하고 가까운데 동부지역과 동남부지역, 오데사 지역, 오데사가 이제 남쪽이더라고 보니까. 서남부, 서쪽의 남쪽. 오데사 지역이 러시아, 그러니까 남쪽 지방이 주로 러시아 사용자이며 동부하고, 일반적으로 학교, 회사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두 언어 모두
사용하고 있다. 주요 도시는 키예프, 도네츠크, 드니프로, 하르키우, 리비우, 오데사, 자포리자가 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크림반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국제사회는 대체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의 일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크라이나 개인증이 넓어요. 우리나라의 남한의 14배입니다. 14배. 네. 그리고 여기 키예프, 수도가 키예프. 네. 자,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루스 카 강국으로부터 키예프 대공국으로 이어진 우크라이나는 튀르크족, 몽골족 등의 오랜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키예프 대공국 때 왜 몽골이 쳐들어가가지고 정복한 거 그 사실 있잖아, 사건 있잖아, 그죠? 네. 자, 19세기까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부분이 러시아 제국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 동쪽 지방으로 러시아에 통합이 됐고요. 19세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서쪽 작은 부분이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또 하나인 때가 있었어. 그때 그 통제하에 놓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혁명 후에 혼란과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여러 차례 독립을 시도해서 1917년에 민주국가를 건설을 했으나,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음력 카톨릭 예수회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그랬는데 1922년에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됐어. 그러면서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 연방에 강제로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1923년에 소비에트 연방 헌법에 적용을 받았고요. 이제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을 했습니다. 네. 군사력 운영의 질적 수준은 아직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중간 사이이다.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다. 네. 그리고 뭡니까 주민은 73%가 우크라이나인이고 22%가 러시아인이에요. 네. 공산주의 시대 때 이주가 돼가지고 러시아인이.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경지율은 약 70%에 이르고요. 아마 세계 3대 농업국으로 알아요.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밀, 옥수수, 보리, 사탕무, 해바라기, 포도의 재배, 가축, 사양 등에서는 구소련 시절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네. 온난한 크림반도 남단과 광천이 솟는 카르파트 지방은 중요한 관광 보양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역사를 잠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키예프 대공국부터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키예프 대공국 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러니까 루스인들이 이제 정착을 했대요. 루스인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루스인들이 세운 나라가 류리크 왕조. 예. 그러면서 이제 키예프로 이어진 거죠. 키예프 대공국이 나타나면서 그러다가 이제 몽골에게 또 정복을 당했습니다. 키예프 대공국은 몽골의 침략으로 붕괴하여 정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는 갈리치아, 볼히니아 두 공국이 그 뒤를 이었고, 갈리치아와 볼히니아는 갈리치아 보리니아 대공국으로 합쳐졌고요. 합쳐졌다가 분열되고 결국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또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가 또 이렇게 합해진 적이 있었어. 그때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에 의해 정복이 되었습니다. 17세기 중반에 우크라이나 중부에 카자크 수장국이 세워져 100년 이상 러시아 차르국의 압력을 견뎠으나 결국 폴란드와 러시아에 의해서 분할이 되었다. 그 후 18세기 후반에 폴란드 분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중부와 동부는
그 러시아 제국에 합병이 되고 서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합병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7세기 중반에는 이제 그 압력을 견뎠다 그랬죠. 이제 그 카자크 수장국이 세워져 가지고 100년 이상, 그러니까 1600 몇 년 되네, 그지? 그러니까 1700 몇 년대까지는 그 카자크 수장국이 채워져 가지고 100년 이상, 그러니까 러시아 차르국의 압력을 견뎠으나 결국 폴란드하고 러시아에 의해서 이제 동부 서부가 이제 분할이 됐는데, 이제 폴란드도 또 이제 분할이 돼요. 18세기 후반에. 그래가지고 폴란드가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폴란드가 분할이 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의 중부와 동부는 러시아 제국이 합병이 되고 서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합병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 폴란드도 분할이 됐기 때문에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오스트리아 지배하에 서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배하에 동부 우크라이나가 각각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래갖고 1920년에 동서 통일을 선언했으나 오래가지 못했죠. 왜? 소련이 쳐들어와. 그래갖고 결국 1922년에 서쪽은 폴란드 쪽에,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 군대의 침략으로 신생 독립국 우크라이나가 오래가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1922년에 서쪽은 폴란드가 점령, 그 다음에 동쪽은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동쪽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동부 우크라이나 그거를 이제 그 소비에트가 차지하게 된 거죠. 폴란드는 좀 작아요. 차지한 부분이. 네. 그 소비에트 연방용 우크라이나는 기근을 두 차례 큰 기근을 거쳤는데 1921년에서 1922년, 그 다음에 1932년에서 33년 두 차례에 걸쳐 큰 기근을 겪었는데 1932년에서 1933년에 둘째 기근은 의도적인 기근이에요. 공산당 스탈린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기근이다. 둘째 기근은 스탈린이 집단 농장 체제에 저항이 심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위적으로 부른 기근으로 홀로도모르라고 불립니다. 홀로도모르의 뜻이 뭐냐? 홀로라고 하는 뜻은요,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대학살, 그걸 홀로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홀로 일부러 죽이는 거 많이. 그 다음에 도모르는 이제 기근. 네. 의도적인 기근이다 이런 얘기죠. 이로 인해서 사망자 수는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이 된다 그래요. 예.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소비에트 연방은 이제 폴란드를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서부를, 그러니까 그때까지 폴란드가 왜 우크라이나 서부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잖아, 그죠? 그 서부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일부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를 꿀꺽했네, 소련이, 그죠? 폴란드를 침공해가지고 폴란드는 이제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1941년도에는 독일군이 또 쳐들어와, 나치가. 그래서 소련을 이겨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독일이 차지하게 된 거지. 4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영웅 도시라 칭한 키예프 전투에서 66만 여 명이 넘는 소비에트 연방군이 포로로 잡혔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때 그 32년하고 33년에 홀로도모르를 통해서 거의 1500만 이상이 죽었대요. 스탈린에 의해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뭐 살해당하고 강제 이주당하고 1500만 이상이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험에 있잖아요. 막 시체가 즐비했대. 사람들이 굶어 죽은 시체가. 그러니까 소련을 막 일을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갖고 나치가 들어오니까 나치는 괜찮겠지 해가지고요, 얘네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환영을 해.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독일군을 해방군으로 환영을 했어. 그러나 나치 독일은 곧 대량 학살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나 공산당이나 다 예수애가 맞는 거야. 잔인하게가 이러 말할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러나 나치 독일은 곧 대량 학살을 시작하여 유대인들과 우크라이나인 민간인들을 죽이거나 강제 추방을 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태워 없애기도 하였다. 결국 우크라이나인들은 독일의 지배가 소비에트 연방의 지배보다 더 악랄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 중과 독일 치하의 민간의 사망자 수는 5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7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니까 나치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이 7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갈리치아 지방에서는 폴란드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끼리 서로 집단학살을 저지르기도 한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독일과의 전투로 소련군은 약 1100만 명의 사망자를 냈는데 그러니까 이때 왜 우크라이나가 소련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또 소련 총알바지로 쓴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의 4분의 1, 소련군이 11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4분의 1, 270만 명이 우크라이나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민족은 추축국을 상대로 전투를 벌인 첫 민족이 되었고, 카르파티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도 엄청났다. 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에 소비에트 연방령 우크라이나는 서쪽으로 확장이 되어가지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사는 땅을 거의 대부분 이제 포함하게 되었고요. 1954년에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러시아 본토와 단절되어 있던 크림반도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령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니키타 후르쇼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우애를 과시하기 위해서 페레야 슬라프 조약, 이건 뭐냐 하면은 코사크 해티만국이 러시아 차르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조약이래요. 이 조약의 300주년을 맞아서 우크라이나의 후르시초프 아시지? 공산당 서기장.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할량한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독립 후 양국 간의 분쟁 소지가 된다. 근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지금 후르시초프가 아마 우크라이나 출신이었나 봐.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크림반도를 할량했다고 그러는데 땅덩어리로 볼 때 우크라이나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소련이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후르시초프가 이제 우크라이나령으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소련에 이제 속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1991년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서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의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에 혼란 속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스크바에서 그때 당시 고르바초프가 세력을 잡고 있었죠. 근데 고르바초프가 좀 부드러웠어. 그래가지고 유화 정책을 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못마땅한 거지. 이 악랄한 공산당이 더 악랄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제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죠, 공산당이. 그래서 쿠데타 실패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언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촉진시키는 거야. 큰일 한 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연합의 창립 회원국이다.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독립을 하게 된 거야. 91년도에. 그러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해체가 되는 거야. 현재 우크라이나의 국기는 스텝 지방의 금빛 밀밭이 푸른 하늘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한다. 청색과 황색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전통적으로 깃발에 많이 쓰던 색이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있잖아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주민에 대해 보겠습니다. 주민. 2001년 국세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민족 구성 비율은 우크라이나가 77.8%, 러시아가 거의 17.3%인데 아까 또 22%라 했잖아. 20몇 %라 했잖아. 그죠? 또 약 12,000명의 고려인이 거주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홀로도모르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 그래갖고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 러시아 사람들도 이주가 되고요. 또 어딥니까? 고려인들이, 우리나라 고려인들이 옛날에 이제 같은 민족이었잖아. 그죠? 고려인들이 이주를 했어요. 12,000명이 이제 거주합니다. 또 벨라루스인 역시 거주합니다. 종교는 대부분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75에서 80%예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5%. 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인구가 4,4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만이에요. 200만.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찬송을 보면은 굉장히 찬송가가 많아요. 좋은 찬송이 많아요. 아주. 그래서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가까워지고, 마음으로 가까워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네. 자, 이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죠. 1986년도에. 예. 이제 거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그 위치가 여기더라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서북부 지방이에요. 완전히 북쪽 그러니까. 네, 여기 나오죠. 체르노빌. 네. 우크라이나의 그러니까 북쪽 지방이야. 서북쪽으로. 예. 여기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벨라루스 국경 근처에서 한 18km 예,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고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민이 대피된 이후 버려진 프리피야티의 파노라마 사진 이렇게 이제 2007년에 촬영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폐허가 됐죠. 이거 있잖아요. 이 소련이 왜 소련이 여기다가 이제 체르노빌을 건설한 거 아니에요, 그죠? 원자력을. 근데 소련이 비밀로 했어요. 근데 그 스웨덴 아시지? 스웨덴이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로부터 1200km 떨어져 있는 나라거든. 근데 이 스웨덴 사람들이 그 원자력복을 입은 그 방호복을 입은 그 사람들이 이 방호복에 이 묻었대. 방사능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방사능이 누출됐나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때 이제 바람이 그쪽으로 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1200km를 날아가서 방사능 낙진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항의를 했어. 소련에다가. 그래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공산당 애들이 응?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고요. 또 이제 이 방사능은 대대로 자손들이 왜 그 그 병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요. 너무 끔찍하잖아, 그죠? 그래서 완전히 하여간에 덮어버렸어요. 예. 이 방사능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그 피폭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엄청나죠? 여기 지금 방사능 피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빨간색은 몰수 폐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홍색은 연구 제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덜 붉은색은 한시 제한 지역이고, 이 황토색은 명기하지 않은 지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역의 그 방사능 피해 지역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보셨죠? 네. 사고 당시 발생한 방사능 낙지는 체르노빌 주변에 있는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세 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곳곳으로 퍼져 많은 지역을 오염을 시켰다. 그 중에서도 벨라루스의 낙진 피해가 심했는데 이는 방사능 누출이 심했던 4월 26일과 27일에 낙진을 실어나른 바람의 방향이 벨라루스로 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국토의 22%가 방사능에 오염이 되었대요.
당시 오염된 지역에는 188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 피해를 당한 거 아니야. 죽고 뭐 피폭되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산림 중에 40%가 방사능에 오염이 되었대. 러시아도 발전소로부터 약 500km 떨어진 브란슈크주, 뭐 칼루카주, 툴라주, 오뇰루주의 일부 지역이 방사능으로 오염이 되었다. 러시아가 꽤 멀잖아. 근데도 오염이 된 거예요. 방사능 낙지는 주변 상국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으로 퍼졌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서유럽과 이베리아 반도에서도 방사성 세슘 동위원소가 검출되었으며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많은 지역과 그리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등에서는 세슘 동위원소의 방사능이 37 이 베크랄이라 해나요? 이상으로 측정되기도 하였다. 예. 그래서 갑상선암이 그렇게 많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 체르노빌, 예. 그러면은 체르노빌 그 환자를 한번 피해가 체르노빌 원전사고 피해자. 예. 자, 여기 그림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 분들이. 자, 그리고요, 이제 우크라이나에 예수님 믿는, 분들, 자, 우크라이나, 복음의 황금어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황금어장이다, 네. 이제 크림반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공격해서 러시아의 영토를 흡수시켰다. 2014년에. 예. 우크라이나 동부 지방도 러시아로 합병시키기 위해 수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자, 그러면 거기를 한번 볼까요? 다시 보면은요. 우크라이나 동부를 보겠습니다. 도네츠크, 도네츠크, 네. 지금 이 러시아가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우크라이나. 이렇게 안 보이지?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여기 초록색이 지금 동부잖아요. 그리고 이 크림반도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 섬 같은 거 있죠, 흑해에. 그게 크림반도예요. 요거. 크림반도. 네. 그러니까 이제 크림반도가 2014년에 러시아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동부까지. 이 초록색. 여기 지금 크림반도 있잖아요. 요 섬 같은데. 근데 반도라고, 여기가. 흑해 여기 떠있는. 거기가 러시아로 넘어가고요. 여기 동부 쪽에, 여기가 도네츠크라는 데거든요. 여기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지금 러시아 친러파 애들이 지금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라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근데 이제 허락은 안 되는 건데 지금 지네들이 미승인 국가라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반란 세력이 이제 2014년에 4월 7일에 독립을 선포했어. 5월 24일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함께 연방을 결성했대. 루간스크? 예. 여기 지금 도네츠크 주에서 인민공화국이 장악한 지역이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도네츠크 주에서. 예. 왜 얘네들이 이런 일을 하냐 하면은요,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세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안 되겠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러시아 친러계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속하게끔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악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 러시아가 뭐 공산주의가 무너졌다라고 하지만은 해는 거는 공산주의잖아, 그지? 응. 해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파시즘이라래. 그래서 그거를 요새 또 푸틴을 이제 파시즘이라고 이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 동부 도네츠크, 루간스크 여기를 갖다가 날마다 브리핑하대.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군복 입고 날마다 브리핑해. 우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뭐 이러면서 지네가 잡았다 이거지.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뭐 그냥 강제로 잡은 거야. 그럼 누가 돈을 대주고? 러시아가 돈을 대주고. 지금 그래가지고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지금.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100% 종교의 자유가 선포가 되고 이게 이제 배가 아픈 거지. 그래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예. 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그래서 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서 선교하는 분이 쓴 글을 보니까요. 종교 자유가 없어 거기는. 그래서 예.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인데 이제 지네들이 이제 날뛰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는 2014년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일 거였잖아, 그죠? 근데 갑자기 크림반도에 누가 많이 살고 있었냐면 옛날에 크림 칸국이라고 있을 때는요, 이 타타르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대. 크림 타타르인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슬람을 믿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이제 오스만 제국 때는 오스만에 아주 붙어가지고, 그랬던 이 데가 크림 칸국이거든. 노예무역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이 오스만하고 붙어가지고 오스만의 휘하에 보호를 받으면서 또 오스만을 도와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크림 칸국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노예무역이 어마어마했대. 그래서 뭐 말도 못했대. 뭐 폴란드 사람들 데려오고 러시아 사람들 데려오고 이래가지고 막 팔아먹고 그래서 어떨 때는 러시아에 10만 명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끌어다가 팔고 막 이랬대요. 폴란드 뭐 그쪽 있잖아요. 왜 거기 사람들 막 데려다 팔고 막 이랬던 데가 이 크림 칸국이에요. 근데 이제 오스만이 망하면서 그죠? 크림 칸국도 이제 자연스럽게 망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크림 반도가 그래서 크림 타타르인이 많은데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죠. 이 크림 칸국의 노예무역할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막 잡아다가 팔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안 미워한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왜? 옛날에 크림 칸국 때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의 크림 반도에 있는 크림 타타르인들은 그러니까 끌려온 사람들이래. 그 크림 타타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들이래.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안 미워한대요. 근데 또 이제 이 크림 러시아 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다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다 이렇게 공산권 때 있었잖아, 그죠? 속해 이게 해가지고 있었잖아. 그때 이 크림 타타르인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거의 인구가 30만이다 그러면 20만 넘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 충성하는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강제 이주. 그래서 거의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끌려갔대요. 그러고서 거기에다가 이제 러시아 사람들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림 반도가 이 푸틴이 이제 꿀꺽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 시의회,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러죠? 시장이라 그러나? 시장이
원래부터 있던 시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밀어내고 갑자기 뜬금없이 러시아의 그 지원을 받는 사람이 시장이 됐어. 그것도 아주 뭐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또 총리가 강압적으로, 먼저 번에 늘 있던 그 총리를 밀어내고 갑자기 러시아 지원받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서 우리 러시아로 가겠다 이거야. 러시아로 이제 합병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5만 명이 막 들고 일어난 거야. 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군대들을 막 배치해가지고 러시아가 군대를 막 배치해가지고 공포 정치를 하는 거지. 이제 공포를 막 주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러면 주민투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투표가 또 올바르게 되겠습니까마는 주민투표하자. 왜? 얘네들은 자신감이 있어. 왜? 그동안의 공작을 차례차례 해놨거든. 러시아 사람들을 크림반도에다가 그냥 왕창 옮겨놨기 때문에 거의 70%가 된대.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을 뭐 구워 삶은 거지 뭐. 구워 삶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크림반도가 러시아께 됐어요. 근데 지금도 국제사회는 인정을 안 해. 우크라이나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크림반도가 이제 러시아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너무 악랄해 아주. 근데 이제 크림반도뿐만이 아니라 그 동부 있잖아. 도네츠크 뭐 루안스크 뭐 거기를 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왜?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음료 카톨릭의 사주를 받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저희가요, 홀로도모르에 대해서, 스탈린의 대기근, 의도적인 스탈린에 의한 대기근, 너무 끔찍해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송을 해 드릴 것입니다. 자, 우크라이나는요, 전 국토의 3분의 2가 평야하고요, 인구는 4,400만, 면적은 남한의 14배. 우크라이나 정교회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많다. 당연하지 뭐 복음이 없으니까. 네. 자, 근데 이제 전 인구의 80%가 정교회 신자라고 해도 1년에 2번 정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예배당에 가는 형식적인 신자, 매주 정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는 5% 정도, 예수님 믿는 신앙은 5%. 네. 근데 이제 정교회가 예수님 믿는 신앙을 이단으로 공격을 한대. 정교회 신자들이 예수님 믿는데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정교회가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정교회가 예수님 믿는 신앙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성직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지하교회를 이끈 그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의 핍박을 피해서 숲에서 아파트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어떤 분의 이제 고백인데, 아파트에서 교회 모임을 갖고 있는데 KGB가 그 경찰 있잖아 왜? KGB가 문을 두드렸대요. 그래서 김사모의 아버님이 출입문을 열어드리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고 결국 KGB 요원들은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보호를 하셨네요. 네. 자, 우크라이나는 인형극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인형극 팀과 함께 시골에 가서 인형극을 보여주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2만 지역에 예수님 믿는 그 교회 건물이 없다. 그러니까 6%, 5%니까 200만, 4,400만 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를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복음 전도의 황금기회라면서 100%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크라이나는 국민들이 복음을 갈망하고 있다. 대규모 전도 집회가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그 선교 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하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를 좀 볼까요? 그러면은
같이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되니까. 네. 너무 끔찍해. 근데 알려지질 않았어요. 이 홀로도모르가. 홀로코스트는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홀로도모르는 잘 몰라요. 자, 홀로도모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어요. 자, 스탈린의 여기 이제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홀로도모르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 굶어 죽은 거. 그리고 이제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스탈린의 비밀스러운 우크라이나 대학살 150만 아니지 1500만 명의 죽음. 네. 홀로도모르. 네. 1500만 명의 죽음. 네. 1920년과 30년 사이에 우크라이나인들이 소련의 집산주의에 공산주의에 저항하던 당시 스탈린은 강제노동 수용소, 처형 그리고 인위적인 기아를 이용해 저항 세력의 수백만 명을 살해했다. 그러니까 1920년에서 30년까지도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1933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는 스탈린이 10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을 아사시켰다는 걸 굶어 죽게 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최초로 소련을 공식 승인을 했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잔혹행위를 루즈벨트 행정부는 알고 있었지만 미국의 대중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서방의 언론 통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가 예수회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회가 이렇게 이제 스탈린을 통해서 잔악한 일을 한 것이죠. 자, 은폐된 우크라이나의 비극. 76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 당시 대학살은 아직까지도 널리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아직도 진실을 외치며 대학살의 장본인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어요. 자, 스탈린은 이 대학살을 두 가지 수단으로 처리했어. 첫째, 대규모 처형과 강제노동 수용소로 이송. 둘째, 모든 식량을 압수해서 인위적인 기근을 만들어 대학살 자행. 이를 우크라이나인들은 홀로도모르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사전은 이거를 포괄적 정권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조직한 인위적인 굶주림이라고 설명한다. 짧게는 굶주림을 이용한 살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는 기근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세기 동안의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외교관은 1573년에 이렇게 말해요. 우크라이나는 밀초로 넘쳐난다. 땅은 너무나 비옥해서 경작지를 그대로 놔두면 2, 3일 안에 잡초들로 무성하지 않은 곳을 찾기가 힘들다. 자,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여파로, 그러니까 이제 볼셰비키 혁명, 음력 카톨릭 예수회가 다 만들고 다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볼셰비키, 종국에는 소련 공산당, 이 볼셰비키, 그러니까 이제 혁명을 일으키면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 싸움에 휘말려야만 됐습니다. 결국 볼셰비키가 승리했고 레닌은 제국주의의 긴 지배 기간에 대한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존속하도록 허용했어. 처음에는 이제 좀 문화를 너네 문화 허용할게 이랬죠. 다 이제. 그래서 1920년대 중반까지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자유로운 문화를 영위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교회도 인정을 해주고 공산주의 성향이 아닌 과학 아카데미도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련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소련 연방이 중앙 집권화하며 이시노프 스탈린이 최고 지도자가 되자 사정은 달라졌어요. 자유는 소모품이 되었고 민족주의는 골칫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예수회 출신이요. 예수회 공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공산주의가 집단주의를 밀어붙이고 있었음에도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거의 개인 사업가의 방식으로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너네 문화 인정해 줄게 이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개인이 해가지고 개인이 이익을 가져가니까. 근데 이제 1929년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완전한 그 공산주의 프로그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농부들은 집단 농장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을 시켜요.
물론 이는 막시스트 사상과 부합을 합니다. 공산당 선언이 모든 개인 재산의 몰수를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25,000명의 광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집결을 합니다. 25,000명이라고 불리는 이 광적인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도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특정 지역에 각기 배정이 되었고 총기를 소지하고 비밀경찰, GPU-KGB의 전신들이 동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위원회는 각 마을에 수립이 되었어요. 예. 비밀경찰이 동반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사람들을 공포로 위협을 하는 거죠. 이 25,000명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의무적인 마을 회담을 열고 농부들에게 개인 농장을 포기하고 집단주의에 동참할 거를 강요하죠. 근데 농부들이 강력하게 저항하죠. 예. 집단농장이라는 게 뭐예요? 땅서부터 가축, 장비, 생산된 모든 거를 다 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히 받지 못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턱없이 부족한 수당에 의존해야만 되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잖아, 그죠? 예. 소련의 이 공산주의는 성공한 적이 없다. 당연히 뭐 성공을 할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체제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체제인데 어떻게 성공을 해? 예. 그래서 이 소련의 공산주의가 상황을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막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집단농장에서 가축은 관리되지 않고 쉽게 죽고 장비는 금세 망가진다. 왜냐하면 그것을 노동자들이 소유한 것이 아니고 집단주의에 어떤 감흥도 없기 때문이다. 예. 이 집단주의를 수립하려는 25,000명의 도시와 25,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야? 머리에 쓰레기만 잔뜩 드는 사람들이잖아. 네. 도시화된 곳에서 온 젊은이들로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했고 지역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그것은 웃음거리와도 같은 일이었다. 자, 집단주의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은 농부들을 국가의 적으로 선포해. 그래서 우크라이나 농부들에게 생소했던 감옥을 마을 곳곳에 짓습니다. 공포 분위기를 더 조성하기 위해서 소련군들을 불러와 주민들의 허가 없이 그들의 집에 거주하기도 했고 집단주의에 저항하는 농부들을 위해서 길 만들기라는 고문 방법이 동원되었는데 이는 이제 그 다음 마을까지 눈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 마을에서도 나 공산당을 따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고문이 멈춰지는데 다음 마을에서도 굴복하지 않으면 눈길을 또 걸어가. 그래가지고 결국 탈진으로 죽던가 굴복해야만 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량을 압사하는 방법이었다. 아이들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협박수단이야. 그래가지고 1932년에 이르러 여름에 폭압적 수단에 의해서 80%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집단주의에 굴복을 합니다. 자, 공산주의 실패에 대한 재물. 자, 막시스트의 이론처럼 집단 농장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농민들이 집단주의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자 스탈린은 이제 막시스트의 이론대로 실패에 대한 재물을 찾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걸 뒤집어 씌우는 작전. 그래서 그 집단주의 실패에 대한 재물은 분홍들이 되어야 됐어. 분홍들. 쿨락. 말이 분홍이지 이 분홍들은 좀 더 허리 펴고 살만한 정도의 농부들. 이거 평범한 농민들이야. 근면한 농민들. 소를 소유하고 다른 농부들을 사용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초가지붕 아래서 사는 것과 달리 양철지붕에서 사는 정도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분홍으로 여겨졌다. 어딜 가든 근면하면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잖아, 그지? 근데 이제 공산주의는 뭐래? 막시스트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더 부유한 농부들은 가난한 농부들을 착취하는 흡혈귀다. 기생충이다. 따라서 집단주의를 전복시키려는 자들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공산주의가. 그래서 스탈린은 더 많은 농장분을 생산하기 위한 해결책은 분홍들이라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선언하고 분홍이라는 계급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해가지고요. 근데 사실은 어때? 우크라이나에서 분홍이라는 그 계급은 존재하지 않았어. 그것은 막시스트가 꾸며낸 창작물에 불과했다. 분홍으로 낙이 찍힌 농민들은 처형당하거나 러시아의 외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지역에서 잡일을 해야 했다. 극소수만이 살아남았다. 아주 사소한 일로도 사람들은 분홍이라는 누명을 써야 했습니다. 일부 농부들은 단순한 질투심이나 자기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농부들을 고발했죠. 어떤 소비에트 작가는 이렇게 묘사한다. 사람을 고발하는 건 쉽다. 서명을 하지 않고 그냥 고발서만 작성하면 된다. 단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고용했다거나 어떤 사람이 소를 3마리나 키우고 있다 라는 말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고발서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일부 극빈층 농부들은 종교적으로 독실하다는 이유만으로 분홍이라는 혐의를 써야 했다. 그러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은 뒤집어 씌울 게 없으니까 종교적으로 독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분홍이라는 혐의를 또 뒤집어 썼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네, 그지? 예. 대부분의 부유하다고 여겨지는 분홍들이 사실은 공산주의 관료들보다 수입이 적었대. 이런 애들이야, 공산당 애들이. 그렇게 탄압을 받아야 했다는 거는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반분홍화 주의에 의해 결국 수백만 명이 살해당했다.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자, 모순되게도 이 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가장 생산적인 농부들이 제거가 되었다.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면 소련 연방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남아있는 농부들은 분홍으로 낙이 찍힐 것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땅을 개간하고 번창시킬 엄두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스탈린은 우크라이나 종속에 저항할 일말의 여지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을 했다. 자, 미론 돌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묘사한다. 그 왜 있잖아, 왜 앞장서 갖고 또 서는 인간 파벨 포스티셰프. 이 인간은 냉혈하고 포악한 러시아 애국자이며 우크라이나의 총독으로 활동한 인물로서 그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예수애지,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소련 정책을 실행한 자다. 그것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지닌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또한 제한 없이 철저히 파괴하려는 노골적인 정책이었다. 우리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부르지아적 국가주의자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상기해야만 했다. 우크라이나의 국가주의적 운동을 잠식시키려는 이 새로운 정책은 결국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몰락은 물론 우크라이나의 문화와 교육과 사회 기반 시설의 파괴를 가져왔다. 그래갖고 이제 숙청이 된 거야. 우크라이나 어학원, 국영출판사, 수많은 기관들이 숙청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들의 대표자들은 살해당하거나 감금당했다. 민족주의에 저항한다는 정신상태는 너무나 편집증적이어서 우크라이나의 민족성을 상징하는 화려한 색의 자수옷마저도 압수당해야 했다. 그래서 생존자는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자수옷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마치 우리나라 태극기 막 숨기고 이랬던 거하고 똑같죠. 자수옷을 뺏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낡은 옷을 겹쳐 입어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우리의 옷을 수색해서 압수해갖고 우리의 민족성을 뿌리뼈보려 했다. 하지만 강량 극렬한 조치는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교회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성을 상징하기도 했으며 천성적으로 막시즘에 저항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교회를 분홍의 선전활동이라고 못 박았다. 목사들은 처형당하고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다. 교회가 소유한 땅은 몰수당했고, 자, 수세기 동안 살아남은 오래된 교회 건물들은 철거되거나 영화관, 도서관, 병영 또는 국가의 시설로 변형이 되었다. 교회의 아이콘은 박살나고 책과 문서는 불태워졌다. 교회의 종은 고물로 팔렸다. 1930년 말에 이르러 80%에 이르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그러니까 정교회뿐만이 아니라 정교회서부터 다, 또 예수님 믿는 신앙 해가지고 다 폐쇄가 된 거죠. 우크라이나의 모든 교회가 폐쇄가 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적용이 된 것이었다. 종교는 대중의 아편이다라는 칼막스의 주장에 따른 조치였다. 굶주림을 이용한 살인. 자, 최악의 상황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1932년까지 거의 모든 분홍들이 정리가 됐대. 하지만 공산주의와 집단주의에 저항하는 상당수의 가난한 농부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스탈린은 이제 극빈층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각계격파. 처음에 강한 세력부터 이렇게 격파해가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극빈층이 된 거예요.
하지만 공산주의와 집단주의에 저항하는 상당수의 가난한 농부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스탈린은 이제 극빈층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막시즘의 이론에 따르면 이들은 하층 노동자 계급이잖아, 그죠? 근데 걔네들은 이제 자기네가 필요할 때만이야. 1932년 스탈린은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량을 44%까지 증가시킬 것을 요구한다. 예. 공산주의가 우크라이나 최고의 농부들과 다른 농부들을 집단주의로 강제해 생산성을 파괴하지 않았더라도 그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어떤 마을도 할당량은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 할당량은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생산해온 어떤 양보다 훨씬 초과되는 수치였다. 그러자 스탈린이 이제 가장 잔혹한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 만약 할당량이 충족되지 않을 시 모든 농작물을 몰수한다. 한 소련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외 없이 모든 농작물이 요청되었다. 나중을 위한 포존한 파종, 사료는 물론 집단 농장 정책으로 그들이 받을 임금까지 모두 포함되었다. 그래서 가구에 있는 모든 음식이 몰수됐다. 농작물을 넘기지 않는 가구는 국가 자산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마을 주민 중 한 명은 공산당 여단이 주거에 침입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모든 여단엔 공물을 찾는 스페셜리스트가 있다. 이 스페셜리스트는 긴 쇠 지렛대를 소지하고 공물을 찾아다닌다. 미론 돌롯은 이렇게 회상한다. 그들은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들은 벽의 두께를 확인했고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다. 의심스러운 벽이 있으면 완전히 헐어버렸다. 집에서 온전한 것은 없었다. 아기 침대도 뒤집어 엎었고 아기의 몸도 철저히 수색했으며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숨겨둔 공물을 찾기 위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몸수색을 당해야 했다. 극소량의 어떤 음식이든 몰수해간다. 다음에 봄을 위해 보관해둔 파종도 이외에는 아니었다. 음식을 숨겨둔 농부는 정부의 음식을 숨긴 것으로 간주가 되었다. 자, 결과적으로 32년에서 33년 사이 겨울에 수백만 명이 기아로 사망을 합니다. 집단 농장의 곡물 창고에 식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대. 1932년에,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 보관하는 거. 8월 소련의 공산당은 사회재산을 훔치는 행위를 극형에 처하는 법을 통과시킨다. 이 곡물 창고엔 걸핏하는 총질을 하는 젊은 공산주의자들이 보초를 서는 감시타워가 설치되었다. 수천 명의 농부들이 한 줌의 식량을 구하려다 살해당해야 했다.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풀과 나무잎과 나무 껍질, 벌레 등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야생동물을 비밀스럽게 사냥해 연명했다. 자, 미국의 한 언론인 토마스 워커가 기술합니다. 난 키예브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진 기근으로 멸종한 한 마을에 당도했다. 15가구에 4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개와 고양이는 모두 잡아먹힌 지 오래고 말과 소는 볼셰비키 집단 농장에 모두 몰수당했고 어떤 집에선 잡동사니를 모아 소태 요리하고 있었다. 거기엔 뼈와 풀과 껍질 등이 들어있었다. 그 소치를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의 상태는 그들의 굶주림의 정도의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소수의 사람들은 카니발리즘 상황까지 갔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먹기도 했고 어떤 경우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많은 농부들이 키예프 같은 우크라이나의 도시로 이주하려고 시도했다. 그곳에서 공장 노동자들은 그래도 적은 임금과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1932년 12월 공산주의자들은 국내 여권이라는 것을 만들어 공산당의 허가 없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도시로 이주하는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허가를 받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어떤 농부들은 기근이 없는 폴란드나 루마니아죠. 혹은 러시아로 망명을 했는데 이주는 엄격히 제한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기차역은 기차에 몰래 올라타려 시도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기차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면 무엇이든 떨어뜨려 주기를 기대하는 굶주린 사람들은 넘쳐났다. 하지만 기차역에서 기아로 사망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GPU 경비들은 그들의 접근을 철저히 봉쇄를 했습니다. 대학살의 공포. 영국의 저널리스트 말콤 버저리지는 소련 정부 허가 없이 비밀스럽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맨체스터 가디언에 제보할 수 있었다. 최근 북코카서스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나는 목격하였다. 한편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수백만 명의 농부들이 아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독재 정권의 명령을 수행하는 보안부의 군인들을 볼 수 있었다. 이 군인들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나라를 누비며 먹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몰수해 갔다. 그들은 수천 명의 농부를 사살하거나 추방했으며 때로는 마을 전체를 그렇게 하기도 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암울한 불모지로 만들었다. 기근이 정점에 도달하면서 하루에 25,000명씩 사망했다. 겨울이 지나면서 공포의 실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거리는
죽은 시체들로 넘쳐났다. 봄이 오고 눈이 녹으면서 가려져 있던 시체들이 공산당들에 의해 공동묘지에 가차없이 버려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아사했다. 그래서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목을 매 자살하기도 했다.